네, 반갑습니다. 교육학론수를 맡고 있는 채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강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보시면 어떤 합격 전략 설명이라고 하는데 거창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올해 나왔던 시험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한번 보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정말 집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춥더라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번 시험 때까지 변함이 없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보면요. 다음은 A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분임 토의 결과를 일부를 교감이 발표한 내용이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분임 토의라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께서 아마 분임 토의를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최근에 교육 행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좀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분임 토의와 관련돼서 책을 썼던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성함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 책 한 권밖에 없거든요. 분임 토의와 교수법이라고 해서 그 책에서 한 번 언급됐던 내용인 거고 최근에 어떤 교육 정책에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죠? 이런 부분이 이미 기출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분임 토의는 그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서로 토의해서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분임 토의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A 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고, 그렇죠?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그리고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안, 그리고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를 각각 세 가지씩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시문 한번 볼게요. 대부분 선생님께서 아마 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면요.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목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학교가 추구하자 하는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으로 인해서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여러 교과에 스며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즉 자유교육 이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는 자유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제시문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교사가 교과 학습 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에 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업 전략 면에서 볼 때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과제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과제 제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그죠?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데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식적으로 변해가는 학습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시문은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문제 많이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 문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저도 이제 외국 잠깐 갔다 오는 바람에 이 문제를 선생님, 수강 선생님이 어떤 카톡이나 이런 내용을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 들었던 느낌은 딱 그 부분이었습니다.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문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해 약간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밑에 한번 배점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어떤 특성을 한번 보면요.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점수가 총 4점이에요. 그죠? 지난해까지는 5점이었었습니다. 그죠? 답안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5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총 16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영역을 보면 4가지 문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 자유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체력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뭐 교육과정이고요. 그죠? 설계 방식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학습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기본적으로 교육 심리에 많이 포함시키죠. 학습 동기 관련돼서. 그 다음에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 행정이 포함됩니다. 4가지 영역이 나왔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영역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영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점은 좀 더 높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약간 좀 제시문의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지난해나 아니면 또 그 전에 어떤 추시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대화체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또는 뭐 교사의 어떤 학습 일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발표문 형식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맨날 연습할 때 모의고사 할 때 뭐 대화체 어떤 그 지문을 읽는다거나 이런 부분 연습하다가 그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당혹감을 느낄 수 있죠.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발표문 형식으로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즉 익숙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들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죠? 전혀 뭐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바뀌었든 뭐 배점이 바뀌었든 이런 부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내용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유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한번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에서 한번 교육학 개론서라든지 아니면 교육 철학 한번 찾아보시면 자유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깜짝 놀라요. 별로 언급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께서 수험생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 보면 자료가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 거고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인 거잖아요. 그죠? 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중세라든지 아니면 그죠? 뭐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따라서 교과교육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허스트와 그죠? 허스트와 그 다음에 피터스예요. 근데 우리가 제 수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람이 이번에 분명히 교육책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분과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정 학문만 계속해서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교육책에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교육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루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듀이가 있었어요. 뭐 설명 필요 없는 학자죠. 그죠? 거기다가 현대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굳이 꼽게 된다면 영미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철학이 4가지가 있죠. 그죠? 뭐 본질주의나 항존주의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죠? 진보주의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실존주의라든지 왜냐면 오늘날 어떤 교육 철학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그 서머리를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피터스입니다. 그렇죠. 피터스는 자유교육 학자예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왜 어렵게 느끼냐면 만약에 문제가 피터스의 어떤 교육의 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객관식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고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암기를 해요.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 3가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교육의 어떤 목적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방법적인 면에서 입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자유교육이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피터스랑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재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보면 피터스는 자유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스는 허스트예요. 근데 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런던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이론을 바꿉니다. 후기에는 교육의 실제라는 측면에서 실제 영역을 많이 강조하게 됨에 따라서 허스트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론을 바꿨기 때문에. 물론 피터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론을 조금 변경시키긴 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 봤을 때 그리고 제시문에 보면 이런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제가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하게 특징을 여기는 게 뭐냐면 제시문의 분석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인 거예요. 그렇죠? 설사 개념을 몰랐다 하더라도 제시문을 얼마큼 꼼꼼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좋은 답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보니까 힌트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유교육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교육과 관련돼서 연구 논문 같은 거 찾아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봉이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뭐 서울대학교에 계셨다가 나중에 어떤 뭐 쓰신 책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피터스 허스트와 관련된 자유교육 관련된 그 논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이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피터스에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거고 그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먼저 이 부분 해당되는 부분, 그죠?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특별 보상제를 시행했다.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학교가 축구하고 한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그렇죠. 다 제시물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너무나 어떤 그렇죠. 외지적 목적인 거죠. 피터스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재적 가치입니다. 교육 자체의 어떤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재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개념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외재적 가치, 어떤 보상이나 수단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럼 피터스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 목적이 왜곡으로 인해서 교사가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수업의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그렇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피터스가 말하잖아요.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화나 세뇌나 조건화나 훈련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렇죠. 방법적인 면에서 적절해야 된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다 힌트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피터스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피터스가 자유주의 교육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만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단편적으로 피터스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했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분석을 못하면 절대 피터스를 연관시킬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전에는 뭐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근거해서 답을 쓰시오, 기대가치 이론에 근거해서 답을 쓰시오라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제시됐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학적 이론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약간 좀 그렇죠. 심도는 좀 깊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식으로 답을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터스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문제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많이 좀 어렵고 저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카페 활동을 잘 보질 못했었는데 이제 시험 봤던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카톡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2번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꼼꼼히 봤었는데 좀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약간 좀 타일러, 왜냐면 평가 교육을 강조하는 개념은 타일러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타일러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백워드 교육과정과 굉장히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말이 나오죠.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많이 강조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춰 학생들을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백워드를 많이 떠올렸던 거거든요. 왜냐면 백워드의 또 다른 백워드가 강조하는 목표의 또 다른 표현이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아마 백워드를 많이 접근하셨을 겁니다. 그죠? 이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백워드 같은 경우가 객관식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어요. 거기다가 백워드 이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일러 이론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교육과정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학자는 타일러다. 타일러만 선생님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여러 학자들은 다 아류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러 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타일러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 다음 교육과정 같은 것들은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럼 타일러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일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1945년인가요?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거예요. 원래 타일러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수업 내용을 교재로 출판한 게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교육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게 되는 거냐면, 그렇죠? 뭐 학습자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요구라든지 아니면 교육 전문가들의 요구를 통해서 잠정적인 교육 목표가 설정이 돼요. 여기다가 교육 심리와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거쳐서 그렇죠? 직접적인 어떤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죠.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제대로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일러 같은 경우는요. 목표를 강조하는과 동시에 당연히 평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목표의 도달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블룸과 메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평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타일러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게 교육 평가라는 학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워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워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타일러 이론을 그대로 반복했던 거예요. 다만 순서가 평가가 예전에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목표를 설정한 이 다음에
평가가 온다라고 하는, 즉 평가를 강조했다는 측면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타일러와 관련돼서도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부분적인 점수는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내용을 달리 설명하면 타일러가 완전히 벗어나느냐 틀리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워드라고 하게 되냐면 이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그 백워드 같은 경우가 타일러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평가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또 누굴 영향을 받게 되냐면 브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브루어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지식의 구조죠. 학문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을 가장 대표하는 핵심적인 원리나 개념이나 법칙,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고 설명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백워드라고 단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구절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보세요.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이 딱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백워드 관련 논문 보면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이 수업해 나가는데 그냥 그 진도 나가는데 급급하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큼 성취했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백워드 교육 자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이론인 거예요. 왜냐면 교육의 평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수업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학습자가 이해하고 성취를 하고 있느냐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평가 명령을 강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가를 왜 강조하느냐? 그리고 평가를 강조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한번 답안의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백워드라든지 아니면 타일러라든지 평가를 강조하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가장 많이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평가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죠? 평가를 부각시킨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학습자 입장에서 배울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설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냥 교육 목표에 따라서 무턱대고 내용들을 선정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목표에 따라서 그죠? 평가 내용에 따라서 내용들을 선정 조직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나 선정 같은 것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평가 영역 같은 미리 선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부하기 좀 편하죠. 그러니까 평가 요소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육학 논술 같은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평가 채점 요소나 그 예시 답안 같은 게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 어렵다 느끼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학자 입장에서는 평가 요소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평가를 중시하는 이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 중에 뭐냐면 그런 게 있겠죠. 그 교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자유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유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시험을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얼마큼 이해하고 있고 학업 성취력이 얼마큼 떨어지고 있고 과연 내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 방법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피드백 같은 것들 분명히 명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와 그다음에 평가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이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내용을 구성하시면 그렇죠,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타일러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시문 같은 거 보면은 백워드가 확실합니다. 왜냐면 논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한번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쉬웠던 문제죠. 그렇죠?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를 제시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가장 쉬웠던 문제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저는 별로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암기하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켈러 모형이거든요. 켈러의 악스모형. 이 부분은 무조건 제가 암기하라고 했고 뭐 테스트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학습 동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출형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제시문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에 학습 동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학 논술 자체가 실제 어떤 교육 현장에서 사례 중심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학습 동기를 제외하고는 교육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학습 동기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동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렇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를 하여금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왔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가 켈러가 원래는 학습 동기 이론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학습 동기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학습 동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많아요. 이 이론들을 모두가 다 통합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 켈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켈러 하나만 이 네 가지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대로만 숙지하게 된다면 그 어떤 학습 동기 이론이 나온다고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켈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을 상적으로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여기 뭐 제시문 같은 거 읽어보면 뭐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막상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면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먼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과제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가치감을 부여시키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가 배우고 있는 이 교육 내용이나 이런 과제 같은 것들이 너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임용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훨씬 더 그 가치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학습동기 유발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적절한 수준이라든지, 그죠,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제로 교육하는 것보다 이 과제를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발적으로 네 스스로가 어떤 과제를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렇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켈레의 학습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뭐 무궁무진하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같은 걸 한번 보자. 네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죠. 그죠? 그리고 저도 이 학습 조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죠.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밤에, 이제 외국에서 밤에 이제 문제를 봤었는데, 그래서 학습 조직을 내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난감했어요. 근데 다시 문제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답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카페에서 보니까 뭐 생계? 뭐 어떤 책에서는 생계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생제라고 읽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학습조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죠? 그 부분과 관련된 뭐 답을 뭐 5가지 영역 중에서 그 원칙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가장 쉬웠다고 느끼는 부분이냐면 한번 보세요.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그렇죠? 여러 가지 힌트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두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해가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모의고사 때 맨날 이야기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거 또는 제가 다루지 않았던 영역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있거든요. 절대 겁먹을 필요 없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학문을 대표하는 어떤 이론 같은 걸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외적인 이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야. 절대 겁먹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다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과 개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래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번역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자 개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학 개념을 유심히 한번 보면 대부분 교육 개념이 다 그래요. 그 어떤 용어 속에 의미가 다 포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습 조직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부분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학습 조직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행정과 관련된 어떤 논문 같은 거 많이 봤기 때문에 학습 조직의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말 그대로 조직이 학습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용어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원래는 어떤 그 행정 있죠. 그 조직론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연구소에서 제가 기억은 이름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삼성연구소 처음으로 언급이 됐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언급했던 분이 제가 갑자기 이제 뭐 김선인가 아무튼 여자분이에요. 2004년에 처음에 학교를 발표했던 게 학교 조직의 어떤 그 학습 조직을 학교 이론에 적용시켰던 이론을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그때 처음으로 언급됐던 거예요. 김선희 씨인가요? 아무튼 뭐 그분이 처음으로 발표했던 건데,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어떤 구성주의 맥락인 거예요. 사회가 급변하잖아요, 그죠? 급변하기 때문에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됐어? 조금씩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센지의 어떤 5가지 뭐 생계 5가지 원칙을 물어보는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면 교육학 논술 자체가 이미 사교육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학교 도서관에 한번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면 찾아보니까 그 어떤 교육 행정 및 학급 경영이라는 그 책에서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책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뭐 생제 이론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난리가 났겠죠. 이런 문제를 왜 내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힌트가 다 주어진 거예요. 학습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학습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나와 있는 거 원칙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개인적인 노력인 겁니다. 개인적인 연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교사 부도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죠? 능동적인 참여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팀학습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그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정보도 공유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끊임없이 어떤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했던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센지가 말했던 5가지 원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멘탈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개인의 어떤 사고 체계라든지 뭐 팀학습이라든지 뭐 정보의 공유 다 5가지 용어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다 풀어서 쓸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 제시문을 선생님 언어로만 표현해서, 그렇죠? 유추해서만 답을 구성했어도 충분히 좋은 점수 얻었을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센지였던 갱지였던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문제 한번 보시면 지도성 이론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그랬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 열린 물음이거든요. 열린 정답인 거예요. 지도성이라고 하는 건 제시문과 연관시켜서 어떤 지도성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병원적 지도성도 될 수 있는 거고 도덕적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허시와 블렌차드의 어떤 상황적 지도성이다. 왜냐면 상황이나 키워드 하나만 보고, 그죠? 근데 막상 채점 결과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의 19점, 20점 만점에 갖고 왔던 선생님들 어떤 답안을 분포해 보니까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과 연관시켜서 어떤 사람은 변화적 지도성을 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도덕적 지도성, 다양한 어떤 지도성 이론을 썼던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센제 5가지 영역에 포함된 그 원칙, 그 용어를 쓰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워낙에 생소한 개념이고 지잡적인 개념인 거기 때문에 제시문의 힌트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나는 분명히 이 학문을 대표하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힌트 같은 것들은요, 제시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 부분을 선생님의 용어로 바꿔 쓰세요. 선생님의 언어로.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울 수단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수강했던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어려웠다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네 문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막상 보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험 자체가 워낙에 긴장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어떤 일생을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다 발휘가 안 돼요. 굉장히 긴장되고 모르는 개념 같은 것들이 나오고 형식이 바뀌고 하면 굉장히 긴장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얼마큼 이해하고 분석하고 철저히 검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그렇죠. 열심히 많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교육학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준비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죠? 어떤 이 내용과 관련돼서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같은 거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도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과 관련돼서 이제 선생님들 다 보니까 그죠? 올해 시험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교육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교육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공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배점 2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학보다 전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당연히 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교육학을 얼마큼 준비해야 되느냐?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공부한다고 치면은, 그죠? 1월 달부터 12월 초에 보니까, 그죠? 11월 달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는 거의 이론적인 부분을 토대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적 이론을 모르면 사실 문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죠? 뭘 알아야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학 이론 같은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한 6월 정도까지는 교육학 이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얼마큼 시간을 투입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뭐 다른 강사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강조하는데, 왜냐면 그래야만 교육학이 굉장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실패합니다. 교육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냥 오전인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실 때 한 6월달 정도까지는 그쵸? 그 오전까지 밥 먹을 전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도 막막하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막막한데 그 서점에 가면 개론서들 많아요. 뭐 어떤 강사 책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죠?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예전에 객관식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죠? 지엽적인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또 이번 문제를 보면서 학습 조직이 나왔대, 뭐 자유교육이 나왔대, 그죠? 굉장히 또 위축되고 굉장히 많은 영역을 공부할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시험이 실패합니다. 그럼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6월달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실전 연습인 거예요.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부터는 그쵸?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돼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육학에 더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은 그 올해 시험은 실패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학 이론을 어느 정도 6월달까지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무조건 실전 연습인 거예요. 계속해서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언어로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렇죠?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줄여 나가고 그렇죠? 6개월 전에 상반기 했던 이론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모르는 이론 같은 거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럼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전공에 올인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공이 중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왜냐면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수학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수학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친한 그 부류가 수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교육학 신경 안 써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하는 친구, 그 수학하는 친구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아는 동생들이 이제 그 임용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워낙 친하니까 야, 니들 몇 명 내가 스터디로 짜주겠다, 교육학을.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내가 한번 봐주겠다 해도 싫대요. 왜냐면 자기들은 전공하기 너무 벅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수학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그죠? 워낙 많고, 공부할 분이 많고. 그리고 또 수학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뭐 교육학 논술에서 뭐 그냥 대충 써도 과락만 안 봐주면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과락만 안 봐주면 내가 그렇죠. 뭐 그 주관식이나 이 논술 문제에서 더 점수를 더 잘 받아서 그렇죠.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락을 피한다는 그런 접근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전공의 비중이 좀 적다고 한다면 교육학에 좀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육학에 조금 더 그죠?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딱 갔어요. 근데 교육학을 봤어요. 근데 교육학에서 멘붕이 온 거예요. 너무 어려워. 당황했어. 그러면 그 컨디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기분이 다운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합격하려면요 기본적인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 내가 정말 20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남들 합격하는 점수만 받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점, 17점. 그러니까 대부분 합격하는 점수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핵심적인 내용도 이런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가 실전 연습을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직접 문제 써보고 피드백 받고 계속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차로 그렇죠? 시간을 줄여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교육학이 어느 정도 그렇죠? 가장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문 많이 하는 게 이제 스터디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스터디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터디는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터디의 구성원들이에요. 스터디의 어떤 마음 맞는 구성원들, 모두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괜히 스터디원 도죽한다고 해서 괜히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부는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학 강사가 유능하고 그쵸? 적중한다 말도 안 돼요. 적중할 수가 없어요. 적중하면 잘못된 시험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혼자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학 강사도 마찬가지고 전공 강사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빼내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교육학 강사의 가장 큰 덕목은요. 문제를 적중 이런 부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그 시험 출제를 낼 때요. 대부분 다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어떤 소위 말하는 유명 강사. 저는 유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거는 검토를 안 하겠죠. 그죠? 하지만 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적중한다 이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 자유교육이 언급됐다. 그쵸? 그 다음에 백워드 교육까지 언급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어떻게 교재를 안 만들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학문을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게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어떻게 수단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강사의 큰 덕목은 뭐냐면 공부가 이럴 때부터 12월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쉬운 거 같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쉬운 거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에 8시간씩 진짜 100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어떤 강사의 가장 큰 덕목은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지치지 않게끔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다 싶으면 여러 가지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만
제공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머지는 선생님들의 몫인 겁니다. 어차피 그쵸 논술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선생님도 가르쳐봤고요. 글을 못 쓰는 선생님도 가르쳐봤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강사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못 땄던 선생님이 굉장히 실력이 느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사가 제가 가르쳐서라고 하는 절대 그런 말도 안 돼요. 걔네 본인 역량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능 보완하고 피드백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잘 쓰는 선생님은요. 제가 수업을 개판으로 해도 원래 글씨를 잘 써요. 글을 잘 씁니다. 그런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의 역량이라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린 건 뭐냐면 그죠? 선생님들에게 잘 맞는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택해서 또는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학원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는 좀 솔직한 거니까요. 그죠? 그런 측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을 해서 환경을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런 측면과 관련돼서만 공부를 하시면 근데 사실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죠? 노력하고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절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와 노력과 시간을 얼마큼 더 많이 투자에 따라서 성패는 달라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절실함이죠. 그죠? 요즘에 어떤 굉장히 좀 드라마 중에 미생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다 많이 보신 선생님이 계실 텐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거의 뭐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떤 절실함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제가 또 현직 교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신문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명퇴를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전부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요즘 TO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한 20년 정도 있으셨거든요. 명퇴를 신청을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 때도 옛날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TO가 많이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 폭발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명퇴가 많이 몰리면서.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것들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이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가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거의 20년을 채워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더 있어봐야 손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난 어떤 1년 전에 어떤 전만기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인원수가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명예퇴직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일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TO가 폭발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힘을 갖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별다른 할 얘기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결론은 간단하죠. 그죠? 개인 스스로 열심히 해라. 자신의 가장 적절한 어떤 교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 환경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면 그리고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그렇죠? 글 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 설명인가요?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 추운 날에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왔다라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절실함의 어떤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마음 끝까지 변치 않으셨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심히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